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중 첫 번째 이야기는 경기도 광주의 어두운 국도에서 실제로 겪었던 신화 괴담입니다. 저는 서울 반동구에 살고 있고 제 여자친구는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만나 데이트를 했고 항상 그녀의 집에 데려다 주었죠. 그녀의 집은 경기도 광주의 경안아시 근처에 위치해 있어서 집에 돌아갈 때마다 고속도로를 이용했었습니다. 가끔 국도를 이용하기도 했지만 그 국도는 이상하게 음산하고 가로등도 부족해 불안한 기분을 주곤 했습니다. 그때의 일을 떠올리면 아직도 국도를 갈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날은 설날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큰 집을, 그녀는 광주의 자택에서 지내고 있었고 설날 연휴 중에도 우리는 만나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해 길을 나섰는데 고속도로의 정체가 심해서 결국 국도를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길은 이미 자정이 넘을 시간, 국도에는 다른 차량도 없었고 가로등도 없어 고요하고 어두운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혼자서 그때의 무서운 기분을 떨쳐내기 위해 차에서 혼자라는 마타의 노래를 크게 틀었습니다. 그러나 차에서 나오는 시터마저 차갑게 느껴졌고 멍한 기분 속에서 담배를 피우며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이상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국도의 어두운 길, 가로등도 없는 곳에서 성현등을 켜고 이정표를 비치던 중 이정표 위에 여자가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차가 가까워지자 그 여자는 확실하게 보였습니다. 그 여성은 이정표 위에 앉아 몸을 좌우로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밤늦을 시간에 혼자 있는 여자를 보는 것은 이상한 일이었고 사면등을 끄고 나서는 등에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간 차를 세워서 내가 잘못 본 것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그곳을 보니 그 여자는 이정표에서 다리를 걸어 밑으로 휘어 돌아 누웠습니다. 마치 철봉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것처럼 그녀는 머리를 땅으로 풀어헤친 채 팔을 대롱대롱 흔들고 있었습니다. 주변엔 아무도 없었고 장시간 운전으로 이미 피로감에 지쳐있던 저는 그 장면을 마주하고 극도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었고 지나가는 차도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고민 끝에 그냥 무시하고 가자고 결심하고 차를 다시 출발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정표 근처를 지나자 그 여성의 머리가 점점 더 길어져서 차량 유리를 덮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기명을 지르며 속력을 높였지만 결국 난간에 부딪히며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담 안에 있었고 차는 폐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었지만 그 사건이 남긴 공포는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후 결혼을 하고 광주에 자주 가지 않게 되었고 처갓집에 갈 때는 언제나 고속도로를 이용합니다. 복도에서의 그 지이한 경험은 가끔씩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되곤 합니다. 여러분도 밤늦은 어두운 복도에서 운전할 때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노래방 알바 괴담입니다. 이 이야기는 8년 전 대학에 입학한 그녀가 경험한 일입니다. 그녀는 용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게 되었고 번화가에 위치한 노래방에서 알바 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중 벽보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라는 공고를 보았고 고민할 필요 없이 바로 그 자리를 신청했습니다. 사장님은 여자나 야간에 일하는 것이 괜찮을지 물었지만 그녀는 2배 이상의 시간을 끌려서 할 수 있다 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결국 사장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승낙을 했습니다. 그 노래방은 주정반은 발리 단순한 노래방이었기 때문에 늦은 시간까지 손님들이 많이 오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보통 밤 12시쯤 마감을 했고 간혹 늦어도 새벽 2시 정도에는 일을 마쳤습니다. 그녀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 4일째 되는 날, 그날 유독 손님이 없었고 들어온 손님들도 이상하게 30불을 채우지 못하고 떠나갔습니다.
대수롭지 않지 여긴 그녀는 밤 12시가 지나 마남을 위해 홀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혼자서 청소하는 동안 숨심해서 노래방 기기에 노래를 잔뜩 이압하고 순하게 노래를 부르며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곡에서 음악이 멈추며 기계가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기계가 고장난 걸까 싶어 몇 번 두드려 보았는데 그 순간 이상한 소름이 머리끝까지 돋았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고 갑자기 밀대 걸레를 던져놓고 그녀는 노래방 카운터 옆에 작은 방으로 숨었습니다. 덜덜 떨며 숨을 곳을 찾고 있던 그녀는 점점 더 커져가는 이상한 소리에 의해 불안감이 증폭되었습니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며 그녀에게 다가오는 듯 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워진 그녀는 결국 소리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곧장 사장님께 전화를 걸어 그 일이 있어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죠. 사장님은 잠시 아무런 반응도 없이 가만히 들은 뒤 알겠다. 물은 잠그지 말고 그냥 집에 가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이후 그 일은 한동안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있은 지 나흘째 되는 날, 또다시 그날의 공포가 떠오른 채로 혼잣말을 하며 청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청소하려고 맨 구석에 있는 가장 큰 방으로 들어갔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 안 한 구석에 기틀거리며 서 있는 여자가 눈에 들어온 것이었죠. 그녀는 고개를 깊숙이 숙인 채 한쪽에서 기틀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그녀는 이 여자나 취한 겁니다 싶은 마음에 저기요, 집에 안 가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는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며 몸을 똑바로 세우더니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은 혐오할 수 없이 이상한 모습이었습니다. 눈썹은 없고 검은 눈동자가 아닌 새하얀 눈동자를 가진 여자가 그대로 그녀를 쳐다보며 무엇인가 중얼거리고 있었죠. 그 순간 그녀는 바로 며칠 전 노래방에서 들었던 그 이상한 소리가 떠오르며 끔찍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던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노래방을 뛰쳐나왔고 결국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사람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그런 기괴한 손님이 있는 노래방이라면 아르바이트생들이 쉽게 구리 쓰지 않는 이유를 알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하남의 창고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0년 전 동대문에서 옷장차를 배우기 위해 일하던 중이었습니다. 우리는 대량으로 작업복을 도매로 팔기 때문에 매일처럼 가게와 창고를 오가며 바쁜 일정을 보냈습니다. 물건을 함남에 있는 창고에 보관하고 필요한 만큼만 서울 창고로 옮겨두는 시기였죠. 그러던 어느 날 주문이 폭주해 새벽에 한남 창고에 가게 되었습니다. 연달차 아저씨를 부르고 하남까지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혼자 물건을 빼기로 했습니다. 30분 정도 열심히 물건을 옮기고 난 뒤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땀이 나고 있었습니다. 잠시 앉아 쉬어가려 했는데 그만 저도 모르게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때 창고에서 느껴지는 인기척에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고개를 들자마자 저는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곳에는 참듯한 하얀 얼굴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그 얼굴은 사람의 키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몸은 마치 그림자처럼 흐릿하게 보였고 얼굴은 매우 참듯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정신을 차린 저는 용달차 아저씨에게 그 일을 얘기했지만 아저씨도 자신이 잠시 졸고 있었다고 하며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창고의 바닥은 천모함처럼 구멍이 솜솜 뚫려 있어서 누군가 걸으면 와그작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아저씨가 졸고 있는 동안 그 소리가 계속 들려서 눈을 떴다고 했죠. 결국 제가 일을 마치고 나지 않았다고 생각한 아저씨는 창고로 와서 저를 찾았고 그때 그 소리는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창고를 찾아봤지만 그곳에는 저만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절대 새벽에 하남 창고를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여고에서의 괴담입니다.
반란에 있는 한 여고에 다니던 중 한 번은 수업 시간에 갑자기 화재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놀라며 무슨 이벤트인지 궁금해했지만 화재 경보는 계속 울렸고 결국 학생들은 복도로 나왔습니다. 잠시 후 아무 일도 없었다는 선생님들의 발표가 있자 모두 실망하며 다시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상한 일이 발생하는 괴담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수업 시간이 돼서 우리는 무슨 일인가 하고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금이 일이 처음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몇 년 전쯤에 우리 학교에서 수능을 치르고 있었고 내국어 영역 시험 중에 듣기 평가 시간이 되었을 때 라디오에서 몇 초 동안 이상한 소리가 나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크게 당황했지만 얼마 뒤 방송은 정상적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수능이라는 중요한 시험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게 넘길 수는 없었죠. 그 상황을 바로 확인하기 위해 방송실을 찾아난 선생님은 방송실이 철저히 잠겨 있었고 잠금장치뿐만 아니라 비밀번호를 입력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수능 시험 중 아무도 방송실에 접근할 수 없었으니 이 일이 매우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모든 여고에 괴담이 있지만 우리 학교에서도 그 이야기를 듣고 소름이 돋을 정도였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그 이야기가 발생한 건 학생들이 모두 빠져나갔던 늦은 오후였습니다. 우리 학교는 중학교와 연결되어 있었고 교문을 지나면 오른쪽은 고등학교, 왼쪽은 중학교였습니다. 왼쪽으로만은 정비실이 있고 그 옆으로 작은 계단이 내려가면 매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수희 아저씨는 중학교 주변을 순찰하다가 매점 옆 계단으로 올라오던 중 한 여고생이 앉아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희 아저씨는 왜 울고 있냐고 물었지만 여고생은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저씨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그 여학생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 여고생은 노름을 멈추고 갑자기 고개를 번쩍 들어 아저씨를 쳐다봤습니다. 아저씨는 그 여학생이 뚫린 눈을 통해 건너편 고등학교를 바라보게 되었고 그 순간에는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5번째 이야기, 러시아 실종 사건인 디아틀로토 사건은 매우 흥미롭고 신기한 미스터리 실종 사건입니다. 1959년 1월 28일 러시아 우랄 산맥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탐사대원 9명이 실종될 사건으로 그중 3명은 중간에 하산하여 살아남았고 나머지 8명은 모두 살해당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이 탐사대는 모두 베테랑 산악인들로 구성된 대원이었고 그들의 기극적인 결말은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사건은 2월 12일 게리 데이스 캠프인 기자의 마을로 복귀할 예정이었으나 그날 함께 하기로 했던 대원 중 뮤리 예디입니다. 갑자기 통증을 호소하며 계열에서 빠지게 됩니다. 결국 나머지 8명은 계속해서 등반을 시작했고 그들의 마지막 소식은 등반 5일차의 폭설 속에서 전해졌습니다. 그들의 대장인 이고르 디아틀로프는 무사히 캠프에 있다고 응답했지만 다음 날부터는 그들과의 연락이 끊기게 되었고 결국 수색대가 투입되었으나 실종된 대원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색팀은 근처에서 5불의 사느라이 시체를 발견하게 되었고 나머지 4명은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그 조달이 지나서야 4명의 추가적인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수색대가 발견한 것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그들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임시 층풀이 텐트 안쪽에서 급하게 찢어진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점입니다. 텐트는 보통 내부에서 안으로 찢어져야 하지만 그들은 안에서 밖으로 급하게 텐트를 찢고 도망친 흔적이었습니다. 그들이 도망쳤던 이유는 무엇일까? 또한 최초 발견된 5명의 시체는 매상 흔적이 없었지만 모두 검에 질린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신은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공포에 질려 죽었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산업 베테랑들이 아무리 추운 날씨 속이라도 제대로 된 장비를 챙기지 않고 갑자기 텐트를 짓고 밖으로 나갔다는 사실 자체가 이상했습니다. 2달 후 발견된 시체 중 3구는 끔찍하게 손상되어 있었고, 그중 한 명은 머리가 완전히 일깨져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가슴뼈가 부서졌습니다. 또 다른 대원 중 하나는 혀가 정확하게 잘려 있었고, 근처에서는 살인 도구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이 수치의 손상은 누구나 무엇을 위해 일어난 것일까? 이 미스터리한 사건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6번째 이야기는 복수와 관련된 괴담입니다. 이 이야기는 군대에서 벌어진 일로 훈련 중에 허리 디스크 판정을 받은 한 군인이 있었습니다. 그 군인은 급히 육군 병원으로 후송되어야 했고, 그로 인해 부대에서 그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군인은 자신의 상태가 너무 심각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로 인해 나중에 친구가 병문안을 왔을 때에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병문안을 왔고, 그 친구는 무언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으나 병문안 후 돌아났습니다. 그날 저녁, 부대의 인원 체크 시간이 되었을 때, 그 군인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군인의 실수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부대의 모든 곳을 뒤져본 결과 매점기에서 그 군인의 시체가 발견되었습니다. 시체는 매우 끔찍한 상태였고, 안면부는 완전히 도련해졌으며, 손가락 지문도 모두 잘려나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복잡한 사건의 한 조각일 수 있다는 직감이 들게 했습니다. 당연히 병원 내에서는 큰 소란이 일었고,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헌병대가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이 군인의 친구가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그 친구는 병문안을 다녀간 후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연애를 끝내고 나가는 군인의 손에서 많은 양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목격한 사람도 있었고, 이를 지켜볼 사람들은 그 군인에게 가까이 다가가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 군인은 손에 심하게 베인 상처가 있었고, 치료를 받기 위해 급히 치료실로 갔습니다. 하지만 이 군인의 행동이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고, 결국 그 군인은 살해된 군인의 친구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당시 그는 자신의 친구가 군에서 받은 괴롭힘과 시험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상황을 기억하며 복수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군인은 어느 날 휴가를 나왔고, 그때부터 복수를 실행하려는 결심을 굳히게 되었습니다. 그날, 그는 칼을 준비하고 친구를 매점으로 불러냈습니다. 둘은 잠시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는 갑자기 준비한 흉기로 친구를 찔렀고, 그 후에 난도질하며 얼굴의 껍질을 모두 벗겨냈습니다. 그가 이렇게 복수를 하게 된 이유는 자신이 겪었던 억울한 일들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절대로 죽지 않으려 발버둥치며 저항했지만, 그 과정에서 손이 뒤이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 사건은 미해결로 남을 뻔했지만, 다행히도 그 손을 확인함으로써 사건은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그 군인이 자신에게 가해졌던 모든 고통과 억울함을 복수라는 방식으로 풀기 위해 일어난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7번째 이야기에서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여러 미스터리한 지역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이 지역은 과학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장소들로, 그 존재와 목적, 그리고 건설된 방식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확실히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미스터리한 지역들에 대해 많은 이론들이 존재하지만, 정작 그 지역들이 왜 존재하는지, 어떤 이유로 인간의 손에 의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은 아직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다양한 설들이 난무하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학자들은 이 미스터리한 지역들이 고대 문명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 지역들이 과거의 고대 문명이 어떤 특별한 이유로 선택했던 장소일 것이라 추측합니다. 또 다른 설에 따르면 이러한 지역들은 외계인의 존재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 지역들이 지구 내부에서 온 존재들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현상들이 이대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외계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미스터리한 지역들의 존재 이유와 그들이 어떻게 건설되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로 남아있으며, 그로 인해 이 지역들은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이론이 존재하더라도 아직까지는 그들에 대한 명확한 답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로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미스터리한 사건들은 언제나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그 사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게 만듭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사건들을 접할 때 그저 흥미로운 이야기로만 생각하기보다는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나 진실을 추적하는 것도 또 다른 재미일 것입니다. 미스터리한 사건이나 건축물을 접할 때마다 그 신비로움과 궁금증이 심화되게 되며 그에 대한 정보를 더 많이 찾아보려는 욕구가 생기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몇몇 곳은 접근이 금지되어 있어 더욱 미스터리한 분위기를 자아내는데 이런 금지 구역이 10군데나 된다고 합니다. 이 금지 구역은 일반적으로 일반 대중의 접근을 막고 있으며 그곳이 왜 금지 구역으로 지정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그 각각의 금지 구역들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진 금지 구역은 바로 미국의 51구역입니다. 이곳은 넬리스 공군기지 또는 브룩네이트 공군기지로 불리기도 합니다. 1960년에 발생한 로즈웰 사건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외계인과의 연관성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새로운 공군 전투기의 사격 훈련과 무기 개발과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발표되었으나 여전히 외계인 연구가 진행된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51구역은 네바다주에 위치하고 있으며 준 위치의 미도가 51분이라 붙여진 명칭이 유명합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이 구역에 대해 아무런 코멘트를 하지 않았으나 2013년에 공개된 문서로 51구역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많은 외계인 추종자들이 이 지역을 찾으며 주위에는 외계인 관련 시설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는 미틀 에일리언을 모방한 모텔도 생겨나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금지 구역은 코즈에 위치한 파인 제부입니다. 코즈는 이 지역을 코즈 51구역이라 부르며 코즈 중부의 앨리스 스프링스에서 남서쪽으로 20km 떨어진 사막 지대에 위치합니다. 공식적으로는 합동 방어 오즈 조사 기지로 알려져 있으나 그 실체는 여전히 비일에 쌓여 있습니다. 이 지역은 8개의 거대한 네이든과 출입구를 제외한 모든 시설이 지하에 구축되어 있으며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 국가안보국, NSA, 국가정찰국, NRO 등 여러 군사기관들이 함께 운영하는 기밀 군사기지로 1970년대 후반에 건설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공식적인 주장에 따르면 이 지역은 불량 국가들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하는 시스템으로 사용된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전 세계의 모든 전파를 감시하는 셀론 프로젝트라는 선이 가장 위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51구역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촬영과 기임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접근 시에는 별다른 경고 없이 발포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금지 구역은 러시아에 위치한 핵미사일 구역입니다. 이곳은 냉전 시대의 소련이 핵실험을 진행하던 장소로 알려져 있으며 반사능 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나 위치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고 러시아 정부조차 이 구역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일부 전직 관계자들의 증언에 의해 그 존재가 밝혀졌지만 여전히 정확한 위치나 정보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소련이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구축한 여러 군사시설 중 하나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그 실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금지 구역은 바로 모스크바의 지하철, 즉 메트로입니다. 모스크바의 지하철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운행되고 있지만
그와는 다른 기밀 노선이 존재합니다. 이 노선은 스탈린 시대에 건설된 것으로 추정되며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비밀 지하철입니다. 국가보안위원회는 이 지하철의 암호명을 식이라 부르며 모스크바 지하철과 연결되는 특정한 통로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통로를 따라가면 160m 정도를 더 가야 그 기밀 지하철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하철은 기산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기산 방공용 통로로 퀵 공격을 대비한 지하 통로이기도 합니다. 이 통로는 복선이 아닌 반선으로 되어 있으며 지하 7층 깊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금지 구역은 북한 평양에 있는 룸 39분입니다. 이곳은 평양에서 가장 고급스러운 빌딩 중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일반인에게는 절대로 공개되지 않습니다. 룸 39는 북한 삼리층을 위한 기밀 모임 장소로 사용되며 북한 안의 중요한 거래나 회의가 이곳에서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삼리층은 이곳에서 팔선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국제적으로 고립된 북한에서 이런 장소가 있다는 사실은 꽤 충격적이며 그 존재가 밝혀진 것만으로도 안타깝고 불안한 현실을 드러냅니다. 여섯 번째 금지 구역은 영국의 노스요크셔에 위치한 나투네니시입니다. 이곳은 미국의 국가안보국 NSA과 영국 정보국이 합동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로 1960년에 설계되었고 1970년대에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 시설은 냉전 시대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1억 전형의 정보를 반청하는 데 사용됩니다. 현재는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고주파와 무선 통신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곱 번째 금지 구역은 이탈리아 북서부에 위치한 바티칸 시국의 기밀 기록 보관소입니다. 바티칸 시국은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로 교황청이 위치해 있으며 전 세계 가톨릭 교회와 교구를 통괄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 보관소는 바티칸 시국에서 가장 중요한 기밀 기록들이 보관된 장소로 그 내용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성서는 그 어떤 것보다 위에 있었고 교황의 권위는 완델과 괴등할 정도로 나타냈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교황의 권위 아래 기록되었으며 이러한 기록들은 바티칸 시티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바티칸은 그 당시 교황이 최고 권위를 바탕으로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이러한 역사적인 기록들이 보관되는 장소는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 많은 문서들에 대한 공개 요구가 없으며 가톨릭의 최고 권위자인 교황의 허가를 받아야만 열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신비로운 특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는 교황청이 이 세속적인 권력과 순환을 결합한 순선 모독을 막기 위한 목적일 수도 있으며 공개되지 않은 문서들에 대한 기밀은 여전히 많은 부분이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여덟 번째 금지 구역은 프랑스 도르돈윌에 위치한 몬티아트 마을에 있는 라스코 케이비입니다. 1940년경 마을 청년들에 의해 우연히 발견된 이 동굴은 기원전 3500년에서 2만 년 사이에 만들어졌다고 추정됩니다. 동굴 내부에는 들소, 야생마, 사슴, 염소 등이 들여져 있으며 총 600점의 그림과 1500점의 조각이 존재합니다. 이 동굴은 여러 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중 중앙에 있는 성소의 거대한 홀은 그 규모가 매우 인상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 1963년까지 일반인에게 공개되었지만 훼손이 심해지면서 이후에는 공개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모습의 한라수고 동굴을 전시하여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금이임산을 경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동굴은 죽기 전에 꼭 봐야 할 세계 예적 백선에 올라 있으며 원래의 라스코 케이브는 여전히 출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홉 번째 금지 구역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고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 체르노빌 원전 사고가 발생한 장소입니다. 1986년 4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4호 원자로가 폭발하면서 방사능이 대기 중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사고는 경험이 부족한 야난 교대조의 원자로 안전 시스템 시험 중 발생했으며 원전의 전원이 꺼져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이 사고는 스웨덴의 보스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이 측정되면서 일엄에 알려지게 되었고 이후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고 후 원전은 콘크리트와 나무로 매몰되어 방사능 확산을 막으려 했으나 31명이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7,000명이 방사능에 피폭되었고 70만 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현재는 일반인의 접근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부작용과 방사능 오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번째 금지 구역은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지역의 원전 사고입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부 지방을 반타한 대지진으로 원자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자로 2호기부터 3호기의 전원이 멈추면서 사고가 촉발되었고 1호기는 14일, 3호기는 15일, 2호기는 16일에 차례로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냉각수를 대신하여 바닷물을 사용했으나 바닷물이 오염되면서 하루에 수백 톤의 오염수나 바다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사고 후에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으며 방사능 예출이 우려되는 상황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특히 중국까지 방사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인근 해역과 지리를 통해 우려되는 점은 매우 심각합니다. 8번째 이야기인 신내림에서는 무단이나 신내림에 대해 환각 상태인지 진짜 비밀 상태인지 혹은 사기인지 확실하게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다수의 증인들이 존재해 더욱 신비롭게 다가옵니다. 50년 전 당시 동네에 평범한 아가씨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정을 넘긴 시각 방에서 잠을 자던 이 아가씨는 갑자기 일어나 맨발의 잠옷 차림으로 어딘가로 달려갔습니다. 부모님이 깨어나 그녀를 따라갔지만 너무 빨리 달려서 전혀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달려간 곳은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공동묘지였습니다. 그 길을 맨발로 달려 올라갔고 어느 순간 그녀는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부모님은 발빛을 의지해 공동묘지를 뒤졌고 마침내 동네 사람들과 함께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미친 듯이 무덤을 파헤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나온 것은 알록달록한 색실이 달린 바물이었고 그녀는 그 바물을 손에 쥔 채 기절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신내림을 받게 되었고 무당이 되어 강력한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신내림을 받은 몇 달 뒤 또 다른 여자가 찾아와 그와 마주하게 되는데 이 사건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당시 그 여자의 가족은 그녀가 이멸식도 없는 사람이라고 하였고 점을 보러 올 사람들도 불길한 분위기에 밀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한참을 선우를 노려보던 중 그 여자가 갑자기 일에서 거품을 흘리며 그대로 쓰러져 기절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달아났고 그녀가 쓰러진 자리에서 서리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빨갛고 파란 천으로 만들어진 작은 주머니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주머니 속에는 매우 오래된 엽전이 들어있었고 무당은 아무렇지 않게 그 엽전을 자신의 허리에 찾고서는 바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여자가 깨어났을 때 그녀는 자신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꽤 먼 곳에 있었고 자신이 왜 그곳에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들은 이야기에는 그녀 역시 그 무덤에서 엽전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점차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의 무당이 남긴 두 가지 물건, 즉 엽전과 주머니를 두 사람이 차지하고 남은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 싸웠다는 전설이 생겨났습니다. 어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엽전을 빼앗긴 여자는 아무 표정도 없이 집으로 돌아갔고 그 후로 그녀는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이후 태백산 근처에서 살며 수시로 산에 올라나 기도를 드리는 영업한 무당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때 동네 어른들 중에는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당시 그 사건을 목격할 사람들은 여전히 오싹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9번째 이야기는 겸원에서 일어난 기이한 일입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팀 단위로 3달 정도 아파트나 빌라에서 합숙을 합니다. 재작년에는 집을 구하기 힘들어 이리저리 수소문한 끝에 한 군데를 섭외하게 되었습니다. 그 건물은 2층은 산부인과, 3층은 원래 산후조리원으로 운영되었던 곳이었습니다. 산후조리원은 영업을 그만두고 고시원으로 변경하려고 했지만 팀장님은 그곳이 마음에 들지 않으셔서 다른 곳을 가자고 하셨지만 대안이 없어서 결국 그곳에서 합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구조는 긴 복도가 거실의 기준으로 좌우로 작은 방들이 배치되어 있는 형태였습니다. 복도 가운데에 샤워실과 화장실이 있었고 우리는 가장 큰 방 하나와 작은 방 2개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방들은 모두 잠갔습니다. 입실한 첫날 밤, 새벽에 갑자기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보니 사용하지 않는 구석방에서 텔레비전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알람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았지만 매일 밤마다 반복되었고 결국 우리는 신경 쓰지 않고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일요일에 팀원들이 집으로 다 돌아가고 저와 다른 2명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산후조리원으로 사용되던 곳에 찜질방이 있어 그곳에서 잠시 낮잠을 자던 중 저는 방 위에 눌렸습니다. 그날 저녁 팀장님을 제외한 팀원들이 모두 돌아와 맥주를 한잔하고 있었고 그때 샤워실에서 물소리와 함께 서민 소리가 들렸습니다. 샤워 커튼 밑으로 발뒤꿈치도 보였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은 씻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이 샤워실이 아닌 방에서 나왔습니다. 모두 얼어붙었고 장난친 것이 아닌가 하고 머리를 맞댄 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물기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우리는 잘못 들었나 싶어 샤워실에 들어갔고 바닥에 물이 흉건히 젖어 있었고 긴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모두 당황했고 그때 구석방에서 전화를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은 분명 전화가 끊어진 상태였고 어떻게 그곳에서 전화를 소리가 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입구에서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며 뱃소리는 끊어졌고 곧 팀장님이 도착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팀장님이 놀라운 말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분이 이곳에서 합숙을 하기 싫어했던 이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팀장님은 예전에 둘째 아이를 가지셨는데 몸이 안 좋아 일산을 하셨고 그 후 이곳의 산후조리원에서 며칠을 지내셨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 우리는 그날 밤을 더 이상 이상한 일 없이 보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수년 만에 돌아온 아버지에게 그가 나를 잊지 않기를 바라는 작은 몸짓으로 모든 것을 부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의 시간은 너무나도 기이하고 기극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처럼 그 순간은 현실을 넘어선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내 마음속이 깊이 박혀서 여전히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멈추었을 때의 그 고마워보도 무서운 느낌은 지금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10번째 이야기는 멈춘 시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지옥과도 같을 섬에서 수년을 갇혀 지내던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는 어떻게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는지 스스로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곳에서 그는 주변의 모든 것이 점차 마비되는 것 같았고 아무리 기다려도 변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시간을 멈춘 것처럼 느껴졌다고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꽃과 나무들이 천천히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고 사람들도 느릿느릿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이 모든 것을 취할 수 없다는 사실에 더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이 그저 서서히 멈춰가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 현실은 그가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샤론은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 1시간 동안 그저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내의 시선은 텅 비어 있었고
그는 그저 고통스럽게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치 영원히 고통이 닫힌 듯한 그 표정은 그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그는 어쩔 수 없이 아내의 얼굴 위에 하얀 천을 덮어놓고 자신도 지쳐 쓰러졌습니다. 그의 딸, 캐서린은 겨우 6살이었고, 그녀를 침대까지 옮기기 전까지는 힘든 일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경직된 몸으로는 그녀조차 들기 힘들었습니다. 그는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려 애쓰지만, 모든 시도는 헛수고에 불과했습니다. 바다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고, 그는 아무리 개를 띄워도 이곳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벗어나려 했던 모든 노력은 그저 의미 없었고, 비행기도 몇 년 전에 추락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비극적인 상황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로 남아 있었지만, 여전히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멈춰있는 것일 뿐이라 믿었고, 그는 그런 믿음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믿음 속에서 그는 아직 모든 것이 일시적인 멈춤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며 자신을 살아남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가 겪은 8년은 단지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고, 그의 몸과 정신은 다 쓰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샤론이 완전히 굳어버린 모습을 보고 그는 그저 기쁨의 미소를 지으며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가 느낀 기쁨은 그의 아내의 아름다움을 다시 한번 바라보니라 마지막으로 그녀와 함께 낙원에 바다는 기분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몸은 이미 너무 굳어져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느낀 것은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몇 초 전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의 아내의 눈이 깜빡였고 그는 그것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의 내면에서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온 고백이었으며 그는 결국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9번째 이야기는 맹골이라는 마을의 얽힌 전설입니다. 이 마을은 예전에는 맹동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고 한국 전쟁 전부터 할머님이 그 마을에서 거주하셨습니다. 전쟁 중 마을의 지와 짐은 불에 타고 현재는 두 채의 집만이 남아 여러 세대가 나누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님과 함께 그 지퍼를 돌아보면서 할머님은 이곳이 예전에 고을의 원님이 살던 곳이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원님의 딸과 동네 천민의 총각이 사랑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원님은 미래에 참지 못하고 두 사람을 생내장시켜버렸습니다. 그 후 새 원님이 도임했으나 그만의 머리를 털어헤친 남녀의 일현이 나타났습니다. 여자는 자신이 이전 원님의 딸이라고 주장하며 그 원님에게 말했습니다. 나으리, 눈을 보니 썩은 눈이 아닙니다. 나의 눈을 가져가세요.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며 많은 이들에게 소름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전설은 마을 사람들에게 여전히 공포와 경고로 남아있으며 그 당시의 사건은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모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비극적인 사건들이며 그 안에서 사람들의 운명은 끝없이 얽히고 있습니다. 시간이 멈출 섬에서 살아남으려 애썼던 한 사람의 이야기와 고대 원님과 그의 딸에 관한 전설은 그 자체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여전히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기겁한 원님은 눈을 꼭 감고 칼을 떼어들고 그 사람을 쳤습니다. 그러나 눈을 떴을 때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맹임이 되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의 눈은 완전히 멀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후 이 일이 반복되었고 원님들이 부임할 때마다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이 마을의 원님이 더 이상 오지 않게 되었고 그 마을은 폐업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끝으로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맹동, 즉 눈이 없는 마을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일제시대에 이 마을의 이름은 맹골로 바뀌었고 그 전설은 사람들 사이에 전해져 오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에서 벌어진 기륵전이 사건은 이제 그 자체로 지역의 역사와 전설이 되었으며 그 후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마을에 얽힌 어두운 과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12번째 이야기는 납치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 나는 도모님의 과보 속에서 자랐습니다. 도모님은 항상 내 주변을 지키고 있었고 그로 인해 나는 친구들처럼 자유롭게 놀거나 혼자서 집 밖을 돌아다니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도모님의 걱정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들의 걱정이 무엇에서 기록된 것인지를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도모님에게 매일같이 혼자서 학교에 걸어가고 싶다고 주문했고 결국 그들은 내가 혼자서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내가 1살 많은 이혼 누나와 함께 등교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조건에 기쁘게 응했고 그제야 나는 자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매일같이 누나와 함께 학교에 걸어갔고 그때는 납치범이 나타날 거라는 두려움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에 납치범이 등장할 것 같은 일은 전혀 없었고 나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학교가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부모님의 걱정도 조금씩 느슨해지기 시작했고 나는 혼자 학교에 걸어갈 수 있는 자유를 얻었으나 그날부터 무언가 이상한 일이 시작된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내 이웃이 누나의 몸 상태가 안 좋다고 말했고 부모님은 이미 짐을 떠나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혼자 학교에 가야 했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짙은 청색 세단이 계속해서 근처에서 서성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차는 학교에 도착할 때까지 7번 이상 지나쳤고 그때 나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차에 대해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일에 대해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알게 되면 나는 다시 혼자서 학교에 가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이 청색 세단은 매일같이 나타났고 나는 점점 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차의 운전자는 납치범이 아니다. 사실 나를 지키기 위해 고용될 사설 탐정이었습니다. 내 부모님이 내 주변을 지키기 위해 그를 고용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때서야 자신이 모든 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을 진짜 부모로 알았으나 사실 그들은 내 진짜 부모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나는 큰 충격을 받았고 내가 혼자서 밖에 나가는 것을 부모님이 원하지 않았던 이유도 이로 인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13번째 이야기는 친절한 이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나는 수능을 준비하면서 늦은 밤까지 학교에 남아 공부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내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낯선 인기점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피곤해서 예민해져서 그런 거라 생각했지만 아파트에 다다르기 전 길을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도 계속해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고 엘리베이터가 점검 중이어서 8층까지 계단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다 보니 한층 아래에서 불이 켜져 있는 걸 보았고 그 순간 소름이 끼쳤습니다. 내가 혼자 걸어오는데 발걸음 소리가 엇박자로 들렸습니다. 잠시 멈추고 계단 틈새로 아래를 내려다보니 그곳에서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나는 공포에 휩싸여 급하게 계단을 빠져나왔고 결국 내가 도착한 곳은 다른 층이었습니다. 그 일은 나중에 내가 일상적으로 겪게 된 공포의 시작이었습니다. 담장 앞에 있는 직물을 쾅쾅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외쳤습니다. 철컥, 그리고 현관문에서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계단에서 제 뒤를 따라오던 발소리가 급하게 되돌아가듯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야 긴장이 풀린 저는 문을 열어줄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하려고 현관문 손잡이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순간적인 착각일까
아니면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것일까 하는 혼란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문을 열어준 사람의 얼굴을 보았고 고마움을 전하려 했으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순간 손에서 여전히 불안감이 밀려왔고 무엇인가 잘못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 문을 열어준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 사람은 정말 실제 사람이었을까? 여섯 번째 이야기는 지난해 귀신입니다. 저희 가족은 어머니와 저만 둘뿐이었고 어머니께서 출장을 가시거나 하면 며칠씩 혼자 지내곤 했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신 날에는 언제나 텔레비전을 늦게까지 보며 놀다가 자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여름이 막 시작되던 무렵 이상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연립주택이었고 거실 창문이 동남쪽에 있었으며 그 방향에 텔레비전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 방은 텔레비전과 마주 보고 있었고 방문은 유리가 기워진 미닫이 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텔레비전을 보고 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문 너머로 고개를 돌리니 거실에서 텔레비전이 켜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분명히 텔레비전을 끄고 잠에 들었는데 리모컨을 다시 들어 텔레비전을 끄고 누웠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텔레비전은 또 다시 켜졌습니다. 무엇이 문제인 걸까? 리모컨이나 텔레비전이 이상한 것 같다. 어쩔 수 없이 일어나 거실로 갔고 텔레비전 전원을 아예 꽂았습니다. 돌아서 방으로 들어갔을 때 머리가 간지럽고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기분이 너무 익숙해져 있었기에 다시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딸깍, 딸깍, 마치 문이 열리는 소리와 같았고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만 보였습니다. 갑자기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을 때 텔레비전 앞에 검은 그림자가 죽은 듯이 앉아 있었습니다. 방문을 열 때 그 존재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모습은 사람이라고 하기엔 너무 기괴하고 연기처럼 흐릿한 형태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가 제게 돌아보는 순간 저는 그것이 귀신이라고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것은 마치 안개처럼 그 자리에 있었고 점심을 차린 후에 불을 켰을 때 그 존재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방에 불을 켜면서 밝아진 방 안을 보니 텔레비전 아래쪽에 전원 버튼 덮개가 열려 있었습니다. 그때 들렸던 딸깍 소리는 그 덮개가 열릴 때 나는 소리였고 전원 버튼이 눌릴 때 나는 소리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이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14번째 이야기는 셀키입니다. 모든 것은 죽고 바람이 더 세게 불던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벙컨 튠데레 대 위에는 벌거벗은 여자아이가 묶인 채 그의 발치에서 벌벌 떨며 바다에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다. 바다표범 아내를 잡아왔어.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온 듯 쓸쓸하고 처연하게 들렸습니다. 이 사건은 벙컨 튠데리 접근 끔찍하고도 신비로운 경험의 일부분이었습니다. 바다에서 온 여자아이와 바다표범의 아내라는 존재는 그의 삶에 오래도록 그림자를 들이운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바다에서 들어오는 그 존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가 겪은 일들이 어떻게 옅었는지 모든 것들은 그와 함께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모두 각각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발생한 불가사의하고 기이한 사건들입니다. 그 사건들 속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자신이 마주한 현실과 다른 차원의 존재와 싸워야만 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전하는 교훈은 우리가 겪는 모든 일이 단순히 우연이 아닐 수 있으며 그 이면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미스터리와 신비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전해지는 이유는 그 속에 담긴 미스터리와 불가사의함이 우리에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질문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의 어깨 위에 걸쳐진 바다표범 바죽과 함께 소녀의 새하얀 얼굴을 바라보며 그녀의 눈에서 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그 어떤 색감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이를 담고 있었고,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미끄러워서 가슴이 아플 정도였지만 그는 그 이면을 놓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이면은 절대로 나에게서 도망칠 수 없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소녀를 데리고 근처의 오두막짐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춤차고 단호했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하자 그는 그 소녀를 타오르는 모닥불 위로 던져 넣었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그 소녀의 새끼를 볼 수 없었지만 우리는 모두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새끼, 바다의 인간으로 그녀가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을 때 그 가죽을 훔치면 그녀는 그 남자에게 묶여 아내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새끼가 도망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녀의 가족을 되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가족은 사라졌습니다. 바다로 돌아갈 수 있다는 순환과 함께 그녀는 다시 바다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랐지만 그녀의 결심만은 결국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왜 던컨 킴벨이 그 여자아이를 데려갔는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15살에서 16살 사이의 소녀들은 캠벨과 결혼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폭력적인 성향과 술에 대한 강한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새끼를 얻었을 때 그녀는 가죽이 없었고 결국 저항할 수 없었으며 캠벨은 그 사실을 매우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곧 이어 다른 이야기로 연결되었습니다. 새끼는 처음엔 유순하고 순종적인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충실하게 요리와 청소를 하며 캠벨이 소리 질러대며 시키는 모든 일을 해냈습니다. 다른 새끼들이 그와 달리 싸움을 벌일 때 새끼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모든 일에 순응하며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녀의 피부 위에 찌어나는 먼 자국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겪고 있는 고통을 엿볼 수 있는 반서였고 우리는 그것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나 새끼는 산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아이는 어머니의 흑발과 특유의 눈을 그대로 닮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새끼의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남편이 바다에 나가 있을 때 오두막질에서 자장가를 조용히 흥얼거리는 소리였습니다. 그 자장가는 들을 때마다 등골이 오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달래는 듯한 기분을 주었습니다. 어느 싸늘한 봄날 밤, 그날도 평범한 날처럼 지나가고 있었지만 갑자기 캠벨의 오두막질에서 큰 고함과 쾅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고통에 찬 아이의 비명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비명은 너무나 날카롭고 고통이 가득한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는 갑자기 멈췄고 캠벨의 기명으로 모든 것이 정적의 식사였습니다. 그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사적인 문제일지라도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캠벨이 오두막을 떠나는 걸 바라봅니다. 나는 혼자서 그 소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는 아이를 피범벅이 된 채 들고 급히 배 쪽으로 향했고 나는 그가 완전히 사라지는 걸 확인한 뒤 오두막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겁에 질린 채 천천히 문을 열었고 그곳엔 새끼의 흔적은 전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 소녀의 자취는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오두막집 안은 너무나도 고요하고 텅 비어 있었으며 그곳에서 무언가 불길한 일이 벌어진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남겨진 것은 새빨갛게 피로 뒤덮인 날것 그대로인 한 남자의 시신뿐이었습니다. 그 시신은 마치 죽은 그 자체를 증명하는 듯 그 자리에 고요하게 남아있었습니다. 점점 몰려오는 공포 속에서 나는 그 시체의 피부가 벗겨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장면은 내 눈앞에서 분명히 일어난 일이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나는 회안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캠벨과 그의 아이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흔적은 아무것도 없었고
그들의 배는 턴 김체에 묶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바다를 보니 두 마리의 바다표범이 수평선을 향해 휘엄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작고 색감만 있는 새끼 바다표범과 아주 창백한 어미 바다표범이었습니다. 그들이 휘엄치는 모습은 마치 한편의 신비한 풍경처럼 보였고 그 장면을 보고 있자니 새끼의 섬뜩한 노래가 귀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노래 속에서 나는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았고 그 순간 그 모든 미스터리가 풀리게 될 것 같았습니다. 15번째 이야기는 토끼의 변사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어릴 시절 정말 자기 시골 마을에서 지내셨다고 합니다. 내갓집은 산중턱에 위치해 있었고 그곳에서 어머니는 어릴 때 겪을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일을 경험하셨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 때였을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눈이 내린 것처럼 세상이 온통 하얀 빛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빛은 너무 밝아서 주위를 제대로 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밝은 빛 속에서 무거운 지기가 움직이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십니다. 그 소리는 매우 특이했으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본능적으로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결국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갔고 그날 밤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내가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밤시 집집마다 토끼를 철장에 넣어 키웠고 내가에서도 토끼들이 키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내가에서 기르던 토끼들이 모두 모여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매산이 없었고 마치 잠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께서 가죽이라도 건져볼까 나는 생각에 죽은 토끼의 대를 가리자 더 놀라운 일이 발견되었습니다. 토끼의 내장은 모두 검게 타 있었고 수더미살 외에는 모두 심심했으며 키도 단색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방금 죽인 것처럼 보였지만 토끼는 매삼 없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은 아직도 어머니가 가끔씩 떠올리시며 궁금해하시고 있습니다. 그때 문을 열지 않았더라면 어머니는 어떻게 되었을지, 그 기체 정체는 무엇이었는지 아직도 궁금해하신다고 합니다. 16번째 이야기는 뒷좌석입니다. 그날은 추수감사절 이틀 전이었고 데니는 워싱턴주 스포켄 내막에 위치한 여동생의 집으로 부모님을 데려다 드리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6시간이 걸리는 길이었기에 데니는 잔뜩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운전하는 것에 대해 잔소리를 하셨기 때문에 데니는 그들의 잔소리 때문에 더욱 피곤해졌습니다. 데니는 길을 잘못 들어 인적이 없는 긴 2차선 도로로 들어가게 되었고 도로 양쪽에는 울창한 순간이 보였습니다. 언제쯤 큰 길로 돌아갈 수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가족들은 매달 휴게소에 들려서 잠시 쉬기로 결정했습니다. 데니는 화장실에 다녀오고 부모님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주변을 살펴보았고 그때 큰 픽업 트럭이 주차된 것을 보았습니다. 트럭의 운전석에는 수염이 난 번장한 남자가 앉아 있었고 데니는 그 남자에게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을 기다리는 동안 데니는 그 남자가 주차한 트럭에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두려움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데니는 부모님이 기다리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돌아보았고 그때 트럭은 서면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미친 듯이 따라왔습니다. 데니는 조금 의아해했지만 부모님이 조용히 침착하게 있는 것을 보고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소 트럭은 계속해서 데니를 뒤쫓았고 결국 데니는 차를 갓길에 세우고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가 트럭에서 내려서 다급하게 데니에게 달려오던 후 저 차에 탄 사람들은 화장실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다. 숲속에서 나오는 걸 제가 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데니는 그 말을 듣고서야 상황이 숨겼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가 한 말을 다 이해할 겨를도 없이 그 차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던 숲 속에서 빠르게 되돌아가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